네, 안녕하세요. 일단 만나서 너무 반갑습니다. 다 공부하시는 학생분들이시면서 동시에 전공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직업을 위해서 이렇게 계획을 세우시는 선생님들로 구성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전시 디자인이라는 것이 현대미술에서 왜 필요한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기획을 하는 데 있어서 디자인이 어떻게 기획력을 높여줄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같이 그런 얘기를 나눌 텐데요. 제가 일단 제목을 작지만 해석과 번역을 통한 관계 설정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관계가 사실은 제가 하는 일에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 우리가 뮤지엄이라고 하면 앞서서 말했지만 요거 영문 제목 잠깐 설명하고 갈게요. 우리가 미술관이나 뮤지엄이나 이런 데들을 그동안은 랜드마크 뮤지엄에 대한 얘기들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랜드마크는 뭐냐면요. 지역에서 딱 거기 하면 떠오르는 건물의 이미지 같은 거 있죠. 예를 들면 동대문 하면은 DDP 떠오르잖아요. 그런 게 이제 랜드마크 된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미술관들이 외관이 굉장히 화려해지고 조형적으로 아름다워졌긴 했는데 내부에서는 무슨 경험을 했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 때도 많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기억으로 돼서 조형적이고 건축물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미술관에서 무슨 경험을 했는지를 기억하는 미술관이 나갈 방향이 아닐까 해서 마인드마크 뮤지엄을 지향하자라는 생각으로 일단 제목은 붙여봤고요. 랜드마크 뮤지엄에는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곳들이 좀 있어요. 뉴욕에 있는 구겐하임 같은 경우는 영화에도 굉장히 많이 등장을 했고요. 미술을 관심 있어 하지 않는 사람들도 뉴욕에 가면 이곳 앞에서 사진을 찍어요. 그런데 들어가려니까 유료라고 해. 그래서 안 들어가죠. 그런 경우도 되게 많아요. 본 건물은 1959년에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가 설계를 한 건물이고요. 그리고 같은 거고요. 본 건물은 프랑크 게리가 설계를 했어요. 스페인에 있는 빌바오 구겐하임 뮤지엄이고요. 97년에 설계를 마쳤고요. 역시나 같은 건축가예요. 프랑크 게리가 설계를 했고요. 2017년에 완공을 했고요. 이 사진은 시뮬레이션 뷰예요. 아직 완공 뷰를 제가 교체를 안 했어요. 같은 사람이에요. 2014년에 루이비통 파운데이션 프랑크 게리가 설계를 한 거고요. 그냥 너무나 유명하죠. 퐁피두 센터이고요. 1977년에 렌존 피아노가 설계를 했고요. 같은 건축가가 설계를 했고요. 2015년 뉴욕에 있는 뉴 휘트니 뮤지엄입니다. 그리고 뉴 휘트니 뮤지엄이 있다고 하면 휘트니 뮤지엄이 또 있을 테지요. 근데 그거는 제가 좀 안 갖고 왔고요. 여기는 뉴 뮤지엄인데 세지마 카즈와 니시자와 류에가 설계를 2007년에 했던 건물이고요. 조금 오래됐어요. 89년에 설계를 마쳤고 I.M. 페이가 설계한 루브르 미술관인 거죠. 뮤지엄은 너무 많이 기억들을 해요. 그래서 뭐 그림만 보여줘도 이름을 다 알죠. 그런데 우리가 말하죠. 뮤지엄 너무 멋있다. 그래요. 랜드마크 뮤지엄들이에요. 지금까지 본 것이. 그랬는데 질문을 해요. 전시는 어땠어? 얘기를 해요. 지금부터 전시? 전시 좋았지. 그런데 폴더에 담긴 나의 사진들의 모습을 보면서 분류를 해야 되는데 어디서 찍었더라? 잘 몰라요. 이 작품 뭐였어? 기억 어땠어? 글쎄 내가 미술을 잘 몰라서 잘 모르네. 하면서 머릿속에 그리고 핸드폰에 디지털 카메라에 저장되어 있는 이미지들이 너무 비슷비슷하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한번 질문을 좀 던져볼게요. 언제부터 우리가 현대미술이라고 하는 전시를 하얀색 공간에서 하게 되었을까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미술관에서 일을 할 때 저 스스로한테 던진 질문이었어요. 왜 하얀색이어야만 하지? 라는 생각인 거죠. 미술관의 전시라는 것이 시대마다 기대와 기능이 바뀌고 있어요. 예전에는 사실 전시라는 것이 유일하게 우리가 작가를 분석하고 연구할 수 있고 또 미술과 관련자들을 만날 수 있는 장소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시를 찾아가야만 작품을 볼 수 있고 작가를 만날 수가 있는 거죠. 지금처럼 뭐 누구 했을 때 잘 몰라도 리서치해서 바로 알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는 오히려 전시가 그러한 기능보다는
자신이 갖고 있는 컬렉션을 사람들에게 이제 보여주면서 부를 서로 이렇게 나누고 이야기하고 또는 계층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만나는 장소에 살롱 문화가 좀 있었어요. 그러다가 전후 세대를, 그러니까 전쟁 이후에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미술이라고 하는 것이 전시를 통해서 소개하는 자리가 된 상황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전시물을 보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요소가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살롱 문화를 할 때에는 화려한 벽지에 되게 화려한 액자들을 가지고 있는 그림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가 바뀌면서 작품을 작품답게 보여주는 방식이 자꾸만 고민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얘를 보여줘야지만 이 전시물에 집중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화이트 큐브라고 하는 방식이 나온 거죠. 그러나 동시대에는 과연 우리가 계속적으로 전시만이 유일한 작품을 보는 방식인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않다. 동시대에는 전시가 바뀌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미술관의 디자인실이 세 가지 관점으로 고민을 해요. 시대적 관점, 발신자적 관점, 수신자적 관점을 가지고 고민을 하는데 시대적 관점은 그거예요. 전시는 이제 변하고 있어요. 전시라고 하는 매체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하나의 방식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형식이고 방식인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는 그러면 전시를 통해서 우리가 이 시대에 무슨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가라는 것들을 고민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전시를 하고 있지? 라는 거죠. 수신자적 관점은 바라볼 대상자인 거예요. 내가 요리를 되게 잘해. 근데 아주 맛있는 스테이크를 구웠단 말이죠. 근데 먹는 대상이 어제 위험이 걸렸어. 그래서 먹기가 쉽지가 않아. 그럼 이 맛있는 음식 그한테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소화를 할 대상자들이 어떠한 특성을 갖는가를 분석하는 것이 바로 이 수신자적 관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미술관이 나는 무슨 메시지를 전달할 것인가, 어떤 작가를 컨택해서 어떤 작품을 통해서 동시대에 무슨 얘기를 할 것인가를 고민한다고 하면 저와 같은 사람들은 그러면 소화를 할 수 있는 관람객이 어떠한 특성을 갖고 있는가를 연구하는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더 쉬울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좋은 어떤 상황을 봤어요. 아니면 작품을 봤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처음에 하고 다가서는 그 관점 있잖아요. 그걸 우리가 이 프리젠트라고 해요. 처음에 첫인상인 거예요. 근데 친구랑 나랑 똑같은 작품을 봤다고 해서 우리가 똑같이 좋아하느냐?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항상 예를 드는 것 중에 하나가 데미안 허스트의 작품 중에 머리가 잘린 소가 이 포르말데이드 어항에 담겨져 있는 약간은 무서운 작품이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는 그걸 보면서 기가 막힌다. 현대미술의 천재인가 봐 라고 얘기하는 친구가 있으면요. 한 사람은 저 징그러운 머리 좀 봐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누군가한테는 왜 천재인가 봐 이렇게 다가오고 누군가한테는 어떻게? 그게 혐오스럽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가 갖고 있는 기억의 레이어들이 있어요. 또는 경험의 레이어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거를 보고서는 누군가는 좋지만 누군가는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전시를 기획할 때는요. 사람들이 반응하고 감정을 느낄 수 있는 상황, 몰입적 상황을 만들어주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미술사적 맥락을 받아들일지, 아니면 그와는 다르게 자신의 감성으로 받아들일지, 그 여러 가지 몫은 다 관람자의 몫이라는 거죠. 서로 다른 기억의 메커니즘 속에서 생산적 관계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또는 어디서 무엇을 공부했는지, 관심사가 무엇인지, 또는 동양에서 이렇게 동양적 감성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과 또는 서양적 감성을 가진 사람 다 다르다는 거죠. 그랬을 때 좋아하는 것은 각자가 어떠한 경험들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감흥의 폭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어떤 훌륭한 작품이라고 하는 것들을 모두가 똑같이 훌륭하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요. 영화가 다양한 장르가 나올 이유가 없겠죠. 그리고 여기 계신 선생님들의 헤어스타일과 의상의 스타일이 거의 비슷할 거예요. 그러나 그게 아니다 보니까 다양성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거고요. 텍스트로 이번 전시는 어쩌고 저쩌고 해서 계획을 했습니다 라고 해서 그걸 다 우리가 흡수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다시 재맥락화하고 다시 해석한다라는 거예요. 그 과정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 우리에게는 조금 더 몰입되는 환경이 주어질 때 훨씬 감흥을 빨리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까지 도울 수 있는 것이 전시 디자인의 영역이라는 거죠. 일단 이 표를 보면요. 누가 기획하는데 라는 거예요. 누구는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왜? 어떤 관점과 가치관을 가지고 전시를 기획하지? 그것 때문에 누가 중요한 거고요. 누구를 위해서 누가 볼 건데 연령을 제한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뭐 50대 이상의 세대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또는 이 전시는 윗세대는 입장이 불가합니다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외국에서 기획을 할 수도 있는 거고, 한국에서 기획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무엇을 가지고 출품되는 작품과 컨텐츠가 무엇이냐가 이 기획자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하나의 매체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나는 어떤 작가의 작품을 가지고 동시대의 광장이라는 뭐 이슈, 지금 하고 있는 전시죠. 그런 이슈들을 말하고 싶어. 무엇을 가지고. 그러면 사람들은 그 무엇을 가지고를 하고 있는 기획자의 메시지를 무엇을 가지고를 가지고 나의 관점으로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그 공유점에 무엇이 있으면서 동시에 언제 전시하는데 라는 거죠. 언제라는 건요, 시간의 문제가 아니고요. 시기의 문제가 더 적합할 것 같아요. 어떤 시대에는 무슨 작품 이야기를 하기에 굉장히 꺼려지는 시대도 있어요. 예를 들면 얼마 전만 해도 북한의 이슈를 말하는 것이 그렇게 편치 않았던 시대가 있었어요. 사실상. 그랬는데 동시대에는 그 이슈가 우리가 함께 생각해야 되는 중심의 이슈가 돼버린 거죠. 그런 경우도 있는 거고요. 예를 들면 전쟁을 막 겪은 나라예요. 그러면 가족이라는 전시를 했을 때, 현재 우리가 가족이라는 전시를 할 때랑 전쟁을 막 겪었어. 전쟁을 겪었다는 얘기는요, 한 집 걸로 한 집 가족이 사라졌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상실된 시대 속에서 가족을 이야기하는 이슈의 전시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기, 언제 하는데 라는 거, 그리고 어디에서, 이게 실내냐 야외냐의 문제일 수도 있는 거고요. 우리 작가를 이야기하는데 실질적으로 역사를 모르면 이해가 안 되는 작가들이 좀 가끔 있어요. 그런데 외국에서 이 작가 전시를 해. 그러면 이 사람의 역사적 배경을 모르고는 이해가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디서 하는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현대미술에서 전시 디자인이 왜 필요한가? 그러면 전시는 단순히 작품을 소개하는 것만이 아니다라는 거. 그리고 미술사적 맥락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비평적인 목적에서만 전시를 할 때는 감흥 없는 전시가 되기 쉽다. 그래서 해석과 번역이라는 것을 통해서 어떠한 작품은 굉장히 그동안은 뭐 이렇게 중요하게 안 달았어. 그런데 전시를 통해서 이번에 중요하게 포커스를 해. 그러면 그 작품의 관점과 가치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제시하고자 하는가라는 거죠. 일단 작품을 바라보는 새로운 태도와 시선을 제안한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 거 아니? 강가에 돌을 찍은 사진이 있다고 쳐봐요. 제가 예를 잘 드는 것 중에 하나인데, 그 강가에 돌을 찍은 사진을 그냥 벽에 쭉 붙였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렇구나, 사진이구나, 전시구나 라고 하고 가요. 그런데 어느 날 생각해 보니까 강가에 돌을 찍기 위해서 작가는 카메라 앵글을 바닥을 향해 놓고 하루 종일 거기서 관찰을 했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액자에 담긴 그 사진을 바닥에다가 내려놓았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쭈그려 앉아서 그걸 보겠죠. 그러다 보니까 작가가 취했을 태도를 관람자가 똑같이 취하면서 작품을 감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의 감흥은 전혀 다르다라는 거죠. 편안하게 걸어가면서 강가에 돌을 찍었구나 하는 것과 나도 쭈그려져 앉아서 그 사진을 바라볼 때는 과연 작가는 얼마 동안 여기서 이 자세를 통해서 했을까라는 것과 강가의 돌이 그에게는 무슨 메시지를 전달했을까라는 것들, 여러 가지 그 태도적인 부분에서 공감대를 갖고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품을 어떻게 보여주냐에 따라서 우리는 새롭게 작업물을 바라볼 수 있다는 거죠. How to Present의 문제는 요즘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어요. How to Present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전시만의 이야기는 아니에요. 뮤지컬이나 연극도 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오페라의 유령 같은 것을 우리가 바라볼 때 한 번 봤었어, 작년에. 근데 또 보러 가자고 해, 친구가. 그랬더니
내용을 모르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보러 가요. 왜 또 보러 가나요? 보통은 연기자가 바뀌었거나 주인공을 맡은 사람이 달라졌어. 그랬을 때 이 사람이 또 어떻게 연기하는지가 궁금해요. 그런데다가 어느 경우에는 예를 들면은 헤더웍이다. 근데 브로드웨이 연출 누구누구가 무대를 맡는다 하면 그 무대를 어떻게 구성했을까가 또 궁금해요. 그래서 다시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How to Present의 문제를 통해서 우리는 차이 없는 차별 그대로 들여와. 똑같아. 그러면 차이 없는 차별이에요. 브로드웨이에 있던 거를 우리가 들여왔다고 했으면 똑같이 그냥 한국에서 하는 것 뿐이에요. 그런데 기획자가 좀 바뀌고 연기자가 바뀌어. 그리고 연출가가 바뀐다고 하면 차이를 넘어선 차별화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연극을 봤는데 그리 재밌는 걸 몰랐어. 되게 지루해. 근데 다시 누군가가 연출한 거, 누군가가 연기한 걸 다시 봤더니 감동이 너무 새로운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보통 새로운 오리지널리티를 획득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작가나 작품 경우에 새로운 것들도 많지만요. 이미 알아. 예를 들면 피카소 같은 거는 우리가 너무나 많이 알고 있는 거죠. 마르셀 드샹 작품도 얼마 전에 우리가 했었는데 누군가는 이미 봤을 수도 있어요. 바퀴 위에 이렇게 의자 위에 바퀴가 올라가는 거나 또는 변기의 작품, 그 샘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 봤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시 왔을 때, 바라봤을 때 느낌이 달라요. 이번에 보니까 뭔가 더 좋아. 그런 것들이 바로 새로움을 획득하는 오리지널리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누가 기획하느냐, 누가 디자인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조금 더 쉽게 하나만 예를 더 들면요. 노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노래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은 아이유가 강화문 연가를 막 불러요. 그랬더니 어떤 친구가 나 이거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야 이거 원곡이 이문세 곡이야 라고 말해요. 그랬더니 이문세는 몰라. 그러나 이문세 곡을 듣고도 아이유 노래가 좋아. 누가 부르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편곡하느냐에 따라서 같은 노래임에도 불구하고 감동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맥락들이라는 거죠. 미술비평가가 말을 해요. 감각의 교감은 기억의 프로세스를 통해서 일어난다. 이미지, 분위기, 형태, 단어, 상징 등 다양한 접근 방식이 있다라는 거. 보는 이의 각도에 따라서 보는 이의 특성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라는 것들인 거죠. 마르셀 드샹이 말하죠. 창조적인 예술이라는 것은 예술가가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감상자가 자신의 어떤 내적 가치랑 만날 수 있을 때 새롭게 이루어진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계속적으로 왜 전시 디자인이 필요한지, 전시 디자인을 통해서 무엇을 제시하고자 하는지 그런 얘기를 했다면요. 지금부터는 사례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여러분들하고 나눌 전시가 이중섭이라는 전시, 그리고 윤영근, 야스거연, 현재 하고 있는 우리 미술관이 지금 50주년이 됐어요. 그래서 기념 전시로 광장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천 30주년이라고 해서 미술관이 생긴 지는 50주년이 됐지만 과천에 있는 국립현대미술관이 생긴 지는 30주년이 됐었어요. 2016년에. 그래서 그때 당시의 전시, 마지막 거는 온라인 전시기보다는 오프라인 전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워낙에도 외부 특강을 할 때 이중섭 전시는 굉장히 많이 보여줬었어요. 그래서 아마 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중섭을 항상 말하는 이유가 좀 있어요. 이중섭은 우리에게 너무 익숙해요. 그러나 누가 기획했느냐, 어떻게 디자인했느냐에 따라서 감동이 새롭게 좀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이 전시에 대해서는 항상 얘기를 하는 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중섭은 1916년에 태어났던 화가예요. 그런데 이 전시는 2016년에 있었어요. 그래서 100년 뒤에 그가 태어났던 탄생 100주년을 기념해서 했었던 전시였어요. 이중섭은 워낙에도 우리한테는 유명하죠. 그래서 전시를 하기 전에 기획자하고 제가 고민한 3가지 지점이 있어요. 그 3가지 지점이 하나는 이미 너무 많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전시를 했을 때 사람들이 다시 보러 와줄까라고 하는 그 질문 하나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작품이 너무 작아요. 지금 선생님들이 펼쳐놓은 노트의 크기를 넘지 않아요. 그런데다가 캔버스에 그려진 그림은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술관이 덕수궁이 4개 전시실이 있어요. 하나당 100평이 넘어요. 그런데 합치면 400평이 넘겠죠.
그 전시실을 이 작은 작품으로 어떻게 채울 수 있을까라는 문제인 거예요. 그 다음에는 작품이 다 흩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작품을 어떻게 다 가져올지가 고민인 거예요. 그 중에 앞선 두 개가 제가 함께 고민했던 거죠. 이중섭 전시를 제가 독일에 소개하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소개를 하다 보니까 이 포맷을 약간의 신문지 같은 구성을 했었어요. 이중섭은 독일 사람들은 몰라요. 그러나 작품만 가지고 이중섭을 얘기하기에는 이해를 다 할 수가 없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예를 들면은 그가 그 시대에 어떻게 살았길래 이러한 재질의 그림을 그렸는가, 또는 이러한 그림이 나왔는가를 이해하려면요, 우리나라가 처했던 상황들을 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기반의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이 신문지 구성을 선택을 했었던 거고요. 전시실은 뒤에서 이렇게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들어가서 1, 2, 3, 4 전시실로 나뉘고 있어요. 전시가 21점인가가 전시해서 나가는 거죠. 그랬는데 문제는 수금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누가 갖고 갔는지 언제 돈을 줄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지금처럼 전시한 시스템이 있고 뭐 카드로 결제하고 하면은 당연히 그럴 리가 없죠. 그런데 그 당시엔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몇 번의 전시를 더 했으나 그리 성과가 좋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중섭은 약간의 정신적 질환을 앓게 돼요. 그래서 나는 아이들한테, 와이프한테 그림을 그리고 잘 살 수 있게 해주겠다고 약속은 했으나 지키지를 못했다라는 자책을 해요. 그러면서 그림을 더 이상 그리지 않고 거리 아이들을 이렇게 씻겨주는, 소위 말하는 보석을 하는 행동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림을 그리지 않고 아이들과 아내에게 더 이상 편지도 잘 쓰지 않아요. 그러나 와이프가 보낸 편지들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뜯지 않고 창문에 붙였었다는 얘기를 해요. 그런데 왜 그랬을까 생각하면 편지를 뜯어서 가족의 이야기를 받아들일 또는 바라봤을 때 무엇도 해주지 못하는 자신을 견디기 힘들지 않았을까 해서 편지를 뜯지 않은 채로 창문에 붙였다고 하는 것들이 참 마음 아프게 다가오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정릉에서 작품을 남겨요. 그게 작은 엽서 사이즈의 전시 작품인데 창가에 사내가 이렇게 터벌기 되고 있어요. 근데 멀리서 광주리를 이고 있는 엄마라고 보여지는 어떤 여성이 이렇게 뿌옇게 그려져 있어요. 제목은 돌아오지 않는 강이에요. 그것을 끝으로 1956년에 생을 마감해요. 생각해보면은, 빼기만 해보면은 40살에 돌아가셨다는 얘기예요. 가족하고 있었던 기간이 그리 길지 않아요. 그렇게 만나고 싶던 가족을 결국은 만나지 못하고 생을 마감하게 되는 거죠. 돌아 나오면서는 아주 세로로 뚫려 있는 작은 방이 하나가 있어요. 그 안으로 들어가면 이중섭이 죽고 나서 많은 사람들의 그의 삶을 가지고 연극도 만들고 또는 뭐 영화화도 하고 하면서 각본을 썼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자료들과 이중섭의 아내는 현재도 살아계세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인터뷰를 했던 자료들을 보여주는데, 성함이 이남덕 여사라는 분인데, 이남덕이라 해서 이중섭이 지어준 이름인 거예요. 이 씨는 자기 성인 거고요. 남쪽에서 온 덕이 있는 여성이라는 이름이었어요. 그 분이 이제 인터뷰하는 자료들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끝에 가장 마지막 코너에는 팔레트 하나가 놓여 있는데, 이거는 일본에서 그림을 그리고 부상으로 받았던 팔레트예요. 그래서 그 위에 나는 정직한 조선의 화공이라고 하는 그 문구를 적고선 전시가 마무리가 되는데요. 이거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영상을 만들어서 같이 이 파일들을 이제 독일에 소개를 했었던 건데, 음악은 사실은 이중섭은 소나무야 소나무야 언제나 푸를 테지라는 노래를 굉장히 즐겨 불렀다고 해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 노래가 약간 금지 노래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배경음악을 쓰려고 했더니 그게 독일 민요라고 해요. 근데 독일에서는 그게 서정적이기보다는 그냥 경쾌한 어떤 리듬이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근데 독일에다 이거를 보내야 되다 보니까 그 음악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작곡, 작사, 그리고 연주를 했다면은 한국 아티스트가 연주한 곡이 뭐가 있을까 찾다 보니까 용지훈이를 아시죠? 비올리스트가 연주한 섬지박이를 배경음악으로 쓰게 됐었어요. 그래서 같이 그거를 보내봤던 거고요. 전시가 사실은 이중섭 전시가 있기 한 달 전에 다른 갤러리나 이런 데서 굉장히 이중섭 전시가 많았어요. 거장 작가가 태어난 100주년이라 해서 모든 미술관과 갤러리들이 거의 이중섭 전을 다 하고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덕수궁에서 했던 이 전시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또 보러 왔고, 그 사람들이 전시를 봤었는데, 그전에도 갤러리에서 전시를 봤었는데 또 다른 감흥이 느껴지더라 라는 이야기들을 해줬던 것 같아요. 다음 여러분하고 보게 될 전시는요, 윤형근이라고 하는 전시예요. 선생님들이 알고 계시는 작가일 수도 있고요, 이중섭만큼 글이 우리에게 막 그렇지는 않겠죠. 그러나 본 전시를 갖고 온 이유는요, 이중섭 같은 경우에는 너무 유명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전시를 했을 때 새로움을 어떻게 획득할 수 있을까, 다시 작품의 몰입감을 어떻게 가져갈 수 있을까를 고민했다라고 하면요, 저는 윤형근이라는 사람을 굉장히 좋아해요. 작가를 좋아해요. 그런데 참 전시에서 많은 아쉬움들이 조금 있었어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작품이나 그러니까 무생물이나 생물이나 모든 것들은 각자의 에너지가 있어요. 사물도, 이 테이블도 그래요.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필기구도 그렇고요. 사물들이나 생물들이나 모든 것은 각자의 에너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동안 윤형근 전시에서 아쉽게도 제가 그 작품이 말하는 고유한 에너지를 잘 못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미술관에서 윤형근 전시를 한다고 했을 때 참 반가운 마음이었어요. 그런 마음들이 있으면서 어떻게 접근을 했는지, 또는 그것이 베스트다, 이 방법이 최고였다,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시도를 했음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윤형근 전시는 2018년도에 있었고요. 이 작가는 1928년 출생한 작가예요. 아까 이중섭이 19년이었어요. 이 작가가 28년이에요. 이 당시의 작가들을 이해하려면요, 시대적 배경을 그냥 지우고서는 우리가 잘 알 수 없어요. 윤형근이라는 작가한테도 참 많은 시련이 있어요. 그거를 모르면 왜 그의 화풍이 저렇게 생겼는지를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단순히 단색회화 작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일제시대 때는 사실 공부하기가 그리 쉽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술대학교에 들어가요. 서울대학교 미대에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윤형근이 3학년쯤 됐을 때 국대한 반대 운동이라고 해서 한국 국가의 그 국립대학들을 이렇게 통폐합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 학교를 운영하는 시스템 자체를 미국인들이 운영할 수 있게끔 하는 제도들이 좀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움직이려고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의 특성화들이 다 좀 허물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제도적으로 시스템적으로 미국이 교육기관을 장악한다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깨어있는 학생들이 반대운동을 한 거죠. 그랬는데 반대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학교에서 3학년 때 제적을 당해요. 이제 아웃이 되는 거죠.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그리고서는 한국전쟁이 벌어져요. 한국전쟁이 벌어졌는데 쭉 리스트를 보다 보니까 제적을 당했다라는 것이 그리 좋은 꼬리표는 아닐 거잖아요. 보니까 뭔가 학생운동을 했어. 사상적으로 뭔가 돌출적 행동을 할 수 있는 대상자다라는 가능성을 가지고 보도연맹이라 해서 이 학생들을 쭉 추출해서 끌고 가요. 그래서 학살을 시키는 상황이었던 거죠. 보도연맹이라고 그러면 처음에 그냥 들으면 기자동아리 뭐 이런 거 같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무시무시한 상황이었던 거예요. 자기가 막 학생들을 같이 무리져서 어딘가를 가고 있는데 어디를 가는지 왜 가는지도 몰랐다고 해요. 근데 느낌적 느낌으로 이거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당시에 그 윤형근을 아는 다른 동료 작가들이 말하기를, 윤형근이 소변이 마려워서 하는 약간 그 정신적으로 조금 모자란 그거를 흉내를 냈다고 해요. 그러면서 배열에서 가까스로 빠져나오는 거죠. 그래서 학살이라고 하는 상황을 모면할 수 있었다고 해요. 근데 그냥 들으면 그랬구나 하지만, 자신이 죽는 상황으로 가던 상황이라는 것을 상상해 보면 굉장히 끔찍한 거죠. 그러면서 진행을 해오다가 숙명여고라고 하는 학교의 미술교사로
입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그 당시엔 숙명 요구가 그냥 이렇게 지역적인 사람들이 가는 그런 데가 아니라 시험을 봤던 학교였던 것 같아요. 근데 고등학교에 어떤 한 학생이 실력이 안 되는데도 합격을 한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 당시에 정치적으로 힘을 미쳤던 어떤 인물의 손녀딸인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이건 아닌 것 같아. 윤영근은 참 강직한 사람이었어요. 아유, 그냥 좀 넘어가지. 그걸 또 짚어서 교장한테 이 학생에 대해서는 다시 그 입학을 해야 될 것 같다라고 하면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도끼 사건이라고 우리가 보통 불리는 사건이 윤형근이 어디서 도끼가 났는지 도끼를 들고 교장실에 들어가서 회의 테이블에다 아마 도끼를 던졌다고 해요. 근데 이 사건이 술렁술렁 얘기가 됐겠죠. 어느 날 윤형근이 명동을 이렇게 걸어가는데 양쪽에서 팔을 붙잡고 어떤 사람들이 끌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형무소 생활을 당분간 하게 되는 거죠. 끌려간 이유의 죄목은 바로 이 모자예요. 윤형근 당신이 쓴 모자가 레닌 모자를 닮았어 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공법 위반이에요. 끌려간 이유가 모자가 레닌 모자를 닮았다고 한 이유로 끌려가서 반공법 위반으로 형무소 생활을 한다는 것이 지금은 너무 이해가 안 되는데 그 당시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동생이 어느 날 오지 않는 형을 막 찾았다고 해요. 수소문에서.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당신 형 찾지 마. 형인 지금 인생 공부 중이야 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인생 공부라고 하는 단어가 참 끔찍하게 들리죠. 그러한 우여곡절 끝에 윤형근은 현재와 같은 그 화풍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가 처음부터 어두운 색감으로 내려긋는 것이 그의 스타일이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초기에는 스케치나 아니면 작은 그림에서 초록색, 빨간색, 노란색 다양하게 쓰는 색을 구상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그런 색감을 다 내려놓게 된 거예요.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고등학교가 현재는 어떤 느낌인지 모르지만 나는 떠들지도 않았는데 교무실로 오라고 그러고 막 뭐라고 하네? 그랬을 때 얼마나 억울해요. 그런 작은 것도 억울한데 모자가 레닌 모자를 닮았다고 해서 끌고 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인 거죠. 성격도 일화에서 보여지듯이 그래도 성격도 작품도 참 사람을 닮아 있어요. 그래서 작품이 사람을 닮아 있을 때가 저와 같은 경우 디자인을 할 때 가장 좀 이렇게 매력적으로 다가서게 하는 요인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질문하죠, 사람들이. 작품과 작가가 다른 경우도 있어요? 더러 있어요. 예를 들면 굉장히 험블하고 비정치적 성향을 갖는 어떤 그림들을 막 추구해. 근데 작가는 굉장히 정치적이기도 해요. 그런 사람들도 있는 반면에 윤형근은 작품이 곧 그였어요. 그래서 작품 그대로 그냥 그가 말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그래서 윤형근의 전시는 내가 맡은 이상 조금 더 잘 글을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을 택하고 싶다라는 욕심들이 좀 있었어요. 독일에서 있었던 전시의 모습이에요. 작품들이 굉장히 좋은데 뭐라고 해야 되나? 같은 간격에 중심점에 같은 높이를 형성하면서 걸려 있어요. 보기는 편하네요. 저게 무슨 뭐가 문제 있을까? 하는데 그냥 제가 바라보기에는 이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개별의 그림들이 보이스가 똑같하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냥 이거나 크기가 다르고 모습이 다를 뿐이지 이들이 품고 있는 에너지가 그냥 동등분할됐다는 느낌이 좀 들었어요. 아쉽지만 역시나 밑에도 마찬가지고요. 다음은 일본에서 전시한 상황이었어요. 참 많은 말을 하고 있는 이 작품들이 이렇게 비좁게 걸려서 들려주는 얘기가 뭘까라는 전시가 잘못됐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제가 느끼기엔 좀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방식들에서 좀 더 그의 이야기를 들을 수는 없을까? 작품의 이야기를 들을 수는 없을까 생각을 한 거죠. 일단 전시는 서울관에서 열렸고요. 3, 4, 8 전시실에서 열리는데요. 전시를 복도부터 시작하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복도는 그가 말하는 노에 이르는 길. 사실상은 색을 가지고 굉장히 많은 실험을 하고 연구를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윤형근 딱 했을 때 느껴지는 그 어두운 색감의 그림이 나오게 된 이유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와 같은 일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노에 이르는 길을 걸어가는 거죠. 아, 여기선 이런 색감의 자료들이 있었구나를 쭉 보고 가요. 그리고 4전시실로 들어가서 4, 3, 8 아카이브실로 가게 되는 거죠. 4부터 시작해서 3을 거쳐서 가게 되는데 3과 4의 전시실이 공간적으로는 조금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딱 입구에서 들어오자마자 출구가 보인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람이 심리적으로 입구에 들어오자마자 출구가 보이면 심리적으로 출구를 향하게 돼 있어요. 그냥 모르게 출구를 향하는 거죠. 회화 작품인데 벽에 걸려 있어. 그러면 머무는 시간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생각보다는 작아요. 선생님들처럼 미술을 공부하시는 분들만 관람자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에요. 나랑 오늘 친구랑 놀려고 했다가 잠깐 미술관에 들렸어. 전시를 볼 것은 아닌데 전시를 보러 들어와. 그럼 그들은 이미 작품에 관심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감흥도 전달받지 못하고 출구를 향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시실을 들어서서 출구가 바로 보이지 않게 하자라는 거 하나. 윤영근의 작품은 생각보다 풍경처럼 다양한 작품을 하나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다양한 걸 보여줄 거잖아요. 그러면 풍경처럼 펼쳐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거리적 스케일을 좀 이용하자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가까이서 보이는 그림이 있고요. 조금 통로를 통해서 좀 멀리 보여지는 그림들. 그럼 내가 다가서면서 그 그림하고 거리를 좁혀가면서 보여지는 상황. 이미 지나온 작품이 다시 보여지는 상황. 여러 가지 씬들을 만들어내서 그의 작품이 왜 현재와 같은 상황의 씬이 나오는지를 보게 하자라는 거죠. 그러면서 사선으로 평면을 좀 잘랐어요. 그랬더니 큐레이터분이 저한테 말해요. 용주 선생님, 윤영근은 직선적인 화가예요 라고 하는 거예요. 직선적인 화가라고 하는 그의 성격과 스타일을 모르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선이라고 하는 공간을 구획할 때의 느낌은 분명히 다를 것이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건 보여드릴게요. 그러면서 나가서 아카이브실로 가게 되는 거죠. 전시실로 가볼게요. 처음에 전시실로 들어가기 전에 커다란 게이트를 만들어 놨어요. 이 게이트는 미술관에 와서 워낙에도 많은 것들을 봤을 거잖아요. 사람들이 다른 작가 작품도 봤을 거고 복도에서 만나는 여러 사람들도 만났을 거고. 그런데 윤영근을 보기 전에는 한번 필터링을 해줘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들 성당이나 교회 같은 공간에 들어가면요, 문이 굉장히 무거워요. 복도가 길기도 하고요. 그건 다 이유가 있어요. 복도가 길거나 돌아드는 입구가 있다는 거는요, 세속적인 상황의 어떤 공간에서 복도와 긴 돌아드는 공간을 통해서 내가 영적 공간으로 들어간다라는 그 전위적인 거를 준비해 주는 거예요. 성당문이 굉장히 무거워요. 일반적으로. 문이 무거운 거는요, 효과 넣고 막 장식을 붙이다 보니까 문이 무게가 무거워진 게 아니고요. 무거운 문이라는 것을 내가 밀고 가는 힘을 통해서 지금 현재 있는 그 세속적인 영역에서 그곳으로 들어갈 때 그 묵직한 문을 통해서 나를 한번 필터하는 거거든요. 그런 장치예요. 그래서 윤영근을 만나러 들어가는 이 게이트만큼은 크고 아주 단선적으로 만들자. 그래서 지금까지 미술관에서 막 본 것들을 조금 필터링하고 들어가자라는 생각이 있어서 문을 만든 거고요. 서체를 굉장히 가볍게 잡았어요. 묵직한 서체를 통해서 이미지를 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시각적으로 일단 다 한번 걸러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타이포그래피 자체도 굉장히 라이트하게 잡았고, 세로쓰기를 통해서 하다 보면요, 글씨가 먼저 의미적으로 가독되기보다는 이미지적으로 흐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세로쓰기를 통해서 진입을 시키는 거죠. 진입된 공간에 들어서면 복도예요. 하얀색 공간이에요. 어떠한 색감도 보이지 않아요. 윤영근 전시는 우리가 어떻게 기획하게 됐고 무슨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라는 기획자의 글과 함께 그가 겪었던 일들에 대한 연표를 쭉 놨어요. 사람들은 이 상황을 보면서 요 연속되어 있는 요 상자 안에 그의 색감 있는 작품들을 만나게 돼요. 그 전에 고개를 숙여서 상자를 들여다보기 전에는 어떠한 색감도 이 공간에서 만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서 걸어 들어가 볼게요. 전시실로 이제 진입이 되는 거예요. 전시실로 진입을 하면서 저 끝에 하나의 작품이 시작이 돼요. 시선적으로는 모여져 있기 때문에 이 작품을 먼저 만나게 되면서 동시에 옆 측벽에 걸려있는 작품들을 만나게 되는 거죠. 작품을 그냥 우르르 하고 한 방에 네모난 방에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순차성을 갖나고 내가 만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벽글을 좀 읽어볼까? 천지문, 하늘과 땅 사이, 블라블라블라블라 하는데 벽글 사이로 창을 통해서 천지문의 작품이 하나가 보여진다는 거예요. 사선으로 우리가 창을 내는 것 중에 하나는요, 동선에 따라서 관람자는 보행성을 갖고 있어요.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가서 보면은 창문이 열려있는 그 반경이 서로가 달라서 움직임에 따라서 게이트의 크기가 달라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선의 창을 내게 되었고요. 보면서 이런 그림들이 이제 펼쳐지나 보다. 들어가 볼게요.
들어가서 천지문의 작품을 바라보요. 아, 이렇게 해서 엄버 컬러와 블루 컬러를 테라핀유를 통해서 이런 색감을 냈구나 라고 보는데, 그 뒤로 엄버 컬러와 블루톤이라고 하는 그림들이 보여져요. 아, 얘네들 화풍 이후에 이게 발전됐구나 라는 것들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단면적으로 이거 다음에 이거가 아니에요. 관계성을 계속적으로 비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화풍이 나오게 된 이유들이 있구나 라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 그러면서 진입을 하는데, 큰 그림을 보는 영역의 관계들, 사실은 이 독립벽에는 얘 혼자 존재해요. 그래서 각 작품이 말하는 에너지와 보이스를 충분히 들으면서 동시에 비교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저 멀리서는 곧게 내려갔던 선이 사선으로 막 누우면서 무너지고 있어요. 저 그림은 왜 나왔을까라고 해서 조금만 다가가 볼게요. 확실히 화풍이 달라졌죠. 현재 이와 같은 그림이 나왔을 때가 바로 민주항쟁이 일어났던 시기라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지 않아도 이 정권 속에서 이 윤영근이라는 화가는 많은 아픔을 겪었어요. 그런데 민주항쟁을 통해서 있는 이 시대와 상황이 너무나도 슬픈 거예요. 그래서 곧게 있었던 기둥들이 서로 막 무너지면서 자세히 보면 물감이 막 흘러내리는 자국이 눈물 자국처럼 보여지기도 한 부분이에요. 또 지나가 볼게요. 그러면서 다음 공간으로 들어가요. 이번에는 심간. 그림이 훨씬 더 매트하고 단조로워지긴 했으나 깊이감은 더 이제 있어지는 거죠. 요 약간 특이하게 생긴 공간 안에 작품 하나가 있어요. 요 작품은 사실은 전시를 하기 전에는 작품을 실견하는, 직접 보는 과정으로 작가의 작업실을 찾아가게 돼요. 작가는 돌아가셨지만 상수동에 작가의 작업실 현재 그 아드님이 같이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가서 작품을 보는데, 워낙에도 윤영근 작품을 제가 좋아는 했지만 워낙 바쁘니까 이제 전화기 메시지를 보면서 그 작품들을 이렇게 실견하고 있었어요. 근데 큰 작품 하나를 누워펴서 회포를 하고 얘를 이렇게 세우는 과정인 거예요. 근데 이렇게 또 핸드폰으로 다른 업무 때문에 메시지를 막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고 있었죠. 그런데 얘를 작품 보십시오 하면서 올리는 거예요. 올리는 순간 말이 없어졌어요. 정말 그냥 어머 하고 더 이상 어떤 표현도 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참 윤영근의 작품 생각보다 진짜 물리적 무게는 되게 가벼워요. 캔버스가 워낙에도 마와 면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 그림의 그 시각적 무게라는 건요, 정말 어마어마해 보이는 거예요. 많은 시간들이 묻어있기도 하고, 시간 속에서 변색되어 있는 어떤 재질감을 표현하는 것 같기도 하고, 많은 색감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정말 그가 그냥 그림에서 나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사람들이 윤영근의 작품은 말이 없다라고 해요. 근데 작품이 말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작품을 바라보는 사람이 말이 없게 만드는 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너무나도 아름답기도 하고 에너지가 응축되어 있는 작품인 거죠. 그래서 이 공간은 우르르 이번엔 무슨 작품이다 하고 우르르 가는 것이 아니라 한 명씩 들어갔다 한 명씩 나올 수 있게끔 문을 좁혀줬어요. 저 작품을 만나는 데 있어서는 우르르 이렇게 가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안에 들어가서 작품을 보고 돌아 나오는데, 이 공간을 컨셉적으로는 움이면서 툼인 공간으로 설정을 했어요. 자궁이면서 다시 무덤인 공간인 거예요. 저 작품을 보고 있으면요, 이렇게 오랜 시간 흙이 썩어 있는 그런 색감이기도 하고요. 흙이 많이 오랫동안 썩어서 비옥해졌다는 얘기는 씨를 뿌리면 생명을 다시 잉태한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움이면서 툼인 공간이라고 설정을 했고요. 요 바깥벽에는 아무것도 걸지 않았어요. 그래야 이 공간의 작품들이 자기의 보이스를 또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죠. 이번에는 8전시실, 복도 4, 3 보고 나와서 에스컬레이터 타고 8로 올라갔어요. 8에는 윤영근의 작업 영상물과 그가 모았던 골동품들을 보는 공간이에요. 왜 윤영근의 골동품을 보여주죠? 골동품이나 그가 모았던 컬렉션들, 그냥 소소한 컬렉션이에요. 이런 것들을 보면 그가 어떠한 취미를 가졌는지, 무엇을 좋아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친구를 사귀고 싶거나 하면 친구네 집에 놀러 가거나 하면서 그의 취향들을 보잖아요. 너 이런 것도 좋아해? 이런 것도 좋아해? 하는 것처럼 그런 것들을 보면서 윤영근을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의 작품과 함께 그가 모았던 가구,
그가 주웠던 돌들을 볼 수 있는 거죠. 영역을 구획하는 파티션은요, 윤영근은 그냥 우리가 아는 유화 캔버스를 쓰지 않았어요. 캔버스 틀을 자기가 직접 만들고요. 거기에 면이나 천, 그 말을 입혀서 거기서 그림을 그렸다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 면포를 가지고서는 캔버스 틀에다가 그걸 감싸서 이 파티션을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윤영근의 캔버스가 그냥 쌓여있는 그 작업실의 모습하고도 이제 유사한 관계를 가질 수 있고요. 윤영근의 작업실을 갔을 때 제가 가장 눈에 띄었던 것이 바로 작업실의 바닥이었어요. 윤영근은 보호 대상, 그 감찰 대상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디를 가는지를 계속 정부에서 시찰을 했던 거예요. 그런 사람이었다고 한다는 얘기는 친구가 찾아왔겠어요? 안 찾아오죠. 예를 들면 얘가 문제아야. 난 얘를 예의주시할 거야. 이렇게 해서 했어. 그러면 그 문제아를 누가 찾아가겠어요? 찾아가면 자기까지도 쟤랑 친구야? 야, 쟤도 감시해. 이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오는 사람이 없었어요. 본인이 잘못을 했다거나 해서 그런 상황이 되었다면 감당해야 되겠지만 윤영근은 잘못한 게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찾지 않고 자신을 문제적 인간으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시대 속에서 혼자서 작업실에서 수없이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 시간에 그 끈끈한 테라핀류와 이런 것들이 뒤섞여서 범벅이 되어 있는 이 바닥이야말로 그냥 윤영근의 그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작업실에 포토그래퍼 분과 함께 동행을 해서 수직으로 바닥을 촬영을 했어요. 촬영을 해서 그대로 1:1 스케일로 인쇄 출력을 해서 바닥에 붙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오면 바닥에 있는 이 작업물들, 그 흔적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윤영근이 홀로 보냈을 그 시간들을 상상해 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윤영근의 작업실을 재현을 한 거죠. 여기 있는 가구들도 윤영근의 작업실에서 직접 가져온 것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가 어떤 스타일을 좋아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전시를 준비할 당시 제가 개인적으로 베니스에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이제 베니스 비엔날레, 건축 비엔날레 한국관을 좀 맡아서 하는 일이 있어서 비엔날레에 가 있으면서, 베니스에 가 있으면서 낮에는 한국관에서 일을 하고 밤에 숙소에 돌아와서 윤영근 전시 디자인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바로 윤영근 거를 해야 되니까. 그랬는데 참 재밌게요. 작가와 전시 디자인, 물론 큐레이터와 작가와의 여러 관계가 있겠죠. 그런데 전시 디자이너인 저도 작가와 작품을 이렇게 만나게 되면 굉장히 많은 인연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까 이중섭도 그랬고요. 그랬는데 신기하게 왜 아이를 베고 있을 때 엄마가 뭘 좋아하면 아이도 좋아하게 되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제가 윤영근을 베니스에서 디자인을 잡고 전시를 준비해서 그런가 윤영근의 전시를 베니스에 있는 팔라초 포르투니의 대표가 와서 올해 2019년도 갤러리의 대표 작가를 윤영근으로 데려가겠습니다 하고 오신 거예요. 사실 그건 굉장히 흔한 일은 아니에요. 좀 뭐라고 할까요? 희귀한 일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너무너무 그 기회가 너무 좋은 거죠. 그리고 상당히 반갑더라고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윤영근의 전시를 그 베니스에 보내는 일이 있었어요. 베니스 팔라초 포르투니라고 하는 갤러리는요, 베니스의 상이 유명한 거 아시죠? 굉장히 그 큰 거래상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살던 거대 주택을 갤러리로 운영하면서 사용하게 되는데 베니스는 대부분 굉장히 건물들이 오래됐어요. 그런데 고친다라고 하는 것은요, 구조적인 터치는 해도 그걸 막 리모델링하거나 모던하게 바꾸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베니스의 공간에 팔라초 포르투니 정도면 그냥 그 공간 자체에 어떤 장치도 하지 않고 작품을 들여놔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다 무엇을 걸지만 하계사분하고 논의하면서 이 공간을 구성해 나갔고요. 윤영근이라고 하는 사람도 왜 그 사람이 이렇게 그림을 그리게 됐는지라고 하는 시대적 배경을 모르면 몰라요,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의 사진들, 사회적인 상황을 알 수 있는 것들, 이런 자료들을 좀 가지고 가는 게 있었어요. 그런데 외국 전시라고 하면요, 제일 어려운 게 패키지의 사이즈예요. 1.5m를 넘지 못하기 때문에 테이블 같은 것들을 우리가 막 뭐 구성물을 들고 가기가 정말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컴팩트하게 가져갈까 하다가 만두판 아시죠? 만두를 한 판만 시키면 하나만 나오지만 왜 친구랑 먹을 때 두세 판 같이 시키면 쌓아서 나오잖아요. 위에 거 다 먹고 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것처럼 만두판처럼 쭈르륵 쌓아 올려서 칸칸이 자료들을 넣었어요. 판을 분리하고서는 나무 다리만 붙이면 테이블이 되게 만든 거죠. 그래서 이렇게 구성을 해서 보냈어요.
윤영근의 포스터는 한국 포스터와는 좀 다르게 만들었어요. 그 먹번짐, 그 엄버 컬러와 블루 컬러가 서로 겹치면서 만들어낸 요 씬을 좀 확대했었고요. 면포와 마포에 쓰고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굉장히 디테일 씬을 만들었고요. 이게 거리에 토템에 붙어있는 모습이에요. 비 오는 날의 모습인 거고요. 전시실에 붙은 모습 보여드릴게요. 너무나도 그냥 공간 그 자체의 작품이 원래 거기 있던 작품처럼 녹아드는 거예요. 윤영근의 작품을 보면요, 페이크라는 것들이 반대선상에 무엇이 있다는 걸 느낄 정도로 진실돼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의 무게를 감당할 수 있다는 판단을 했었는데 너무나도 잘 어울리는 거죠. 이 벽들도요, 오래된 느낌의 소위 말하는 우리가 간지라고 하잖아요. 간지를 내기 위해서 만든 거였으면 안 어울렸을 거예요. 그러나 그 오래된 공간, 이거는 켜켜이 뭘 발랐다가 뗐다가 발랐다가 뗐다가 하는 그 자국 그대로인 거예요. 시간을 머금은 이 상황과 작품은 정말 너무나도 멋지게 어울린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윤영근의 이야기를 펼치는 아카이브실이 있는 거예요. 바닥을 저번처럼 들고 가야 될 텐데 한국에서는 콘크리트 바닥이라서 시트를 붙였다가 떼도 큰 무리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공간은 나무 바닥이에요. 나무 바닥에 끈끈이 붙였다가 떼면은 왜 나무 결 다 뜯겨 일어나는 거 아시죠? 그래서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바닥은 가져가야 되겠고 고민을 많이 하다가 비닐 모듈륨이라고 있어요. 이렇게 장판이에요. 소위 말하는. 거기다가 그 바닥을 붙이고 장판을 말아서 가져가서 현지에서 그걸 깐 거죠. 그래서 윤영근의 바닥을 이렇게 깔아 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아까 전시실에서 보여줬던 큰 윤영근의 작업실 사진들을 같이 갖고 가서 연출을 한 거고요. 오픈하고 너무나 기분이 좋았는데 제가 이제 다른 전시를 막 준비하고 있는데 저희 팀의 한 친구가 제가 이제 팀에서는 기획관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요. 기획관님 이거 좀 보세요. 그래서 갖고 왔어요. 사실 저는 근데 이 친구가 누군지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친구야? 윤영근 보러 갔나 봐? 그랬더니 아니에요. BTS예요.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 RM이라고 하는 멤버래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기특하잖아요. 윤영근을 보러 갔잖아요. 그래서 야 이거 기특한데. 그래서 저는 이제 주변을 보는 거죠. 야, 전시실 관리 잘했다, 깨끗하다 했더니 얘가 왔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는 거예요. 너무나 멋지게 이 셀럽의 효과라는 것이 상당히 생각보다 대단하더라고요. RM이 왔다 갔대. 그러다 보니까 윤영근의 현지에서 진짜 많은 사람이 BTS가 방문한 전시라고 해서 다시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몰랐는데 해외 스타라는 사람들의 영향력이라는 것이 정말 대단하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함께 나눌 전시는요. 2번은 이중섭, 너무 익숙해서 어떻게 또 사람들을 오게 할까 하는 거 하나, 윤형근, 작품이 많은 말을 내포하고 있는데 그동안 보여줬던 전시의 방식이 적합치 않았을 수 있겠다라는 시도. 3번째는 우리나라 작가는 아니고요. 덴마크 작가예요. 야스거 연이라고 하는 작가인데 이 작가는 대부분 사람들에게는 되게 생소해요. 누구야? 사실은 저도 제가 미술사를 공부하고 전시제를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처음에 야스거연이라고 했을 때 누구? 약간 그랬었어요. 그래서 이제 공부를 다시 시작하게 됐죠. 요원도 윤형근과 굉장히 닮은 사람이에요. 작품이 곧 그예요. 굉장히 이 사회저항 운동이라든지 예술가는 시대의 파수꾼이어야 한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달리는 열차에 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열차 바깥에서 열차가 어떻게 생겼는지 잘 달려가는지를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하고 있어요. 실제로 그의 작품도 그도 그러한 것을 실천한 사람이었어요. 저는 그런 사람 좋아한다 했잖아요. 윤이 누구지? 하고 공부를 시작하다가 잘 보여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자, 윤을 초대할 작품들이요. 색감이 너무너무나 화려하고요. 마치 어린아이가 그린 것과 같은 그 추상회화적인 표현 방식들도 드러나고 있고요. 상당히 다양한 것들을 했어요. 세라믹, 타피스트리, 판화 여러 가지 접근했었고요. 고전주의 그림에다가 자신 리터칭을 해요. 그러면서 완전히 무슨 추상회화 같이 보이는 거죠. 여기 굉장히 고즈넉한 마을의 그림이었는데 거대 오리가 등장하기도 하고요. 아름다운 누군가의 초상이었을 거예요. 거기 막 새를 더듬혀서 새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요. 마치 장난과 같으면서도 그림이 또 다시 새롭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랬으면 엄마한테 혼나겠죠. 근데
이렇게 터치를 하면서 이제 회화는 죽었다. 그러면서 새롭게 리터칭을 통해서 기법들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예쁘다. 그런데 참 어린아이의 느낌 같다라고 하는데 잘 보면 이것은 굉장히 사회적 운동의 포스터들이에요. 그리고 야스거연이 누구야? 라고 했을 때 가장 대표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하나의 사례예요. 뉴욕에 있는 구겐하임. 우리가 아까 랜드마크 뮤지엄이 뭐가 있습니까? 하고 쭉 봤었을 때 가장 먼저 보여드렸던 뉴욕 구겐하임은요. 이 당시도 굉장히 명망이 있는 기관이었어요. 현재도 그래요. 그런데 뉴욕 구겐하임에서 당신이 올해 예술가상을 받게 되었으니까 상금을 받으러 오세요 하고 이제 연에게 편지를 보내요. 그랬더니 보통 같았으면 감사합니다. 그래서 가잖아요. 근데 연이 그래요. 그 돈 갖고 지옥에나 가버려. 누가 너한테 상금을 받겠다고 했니? 너는 무슨 기준으로 예술가들을 1, 2, 3등을 먹이는 거니? 나는 거기에 줄 설 마음 없어. 그러니까 소위 개나 줘버려. 그런 거죠. 근데 참 구겐하임도 대단한 게 자기네 거를 거부한 거잖아요. 근데 보통 같았으면은 그거를 언론에 내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구겐하임도 참 대단한 게 요는 상금을 거부했어 하고서 그걸 또 언론에 내보내요. 그러면서 둘 다 윈윈하는 거죠. 참 영리한 조건들이에요. 요는 상금을 거부해서 상금을 타지 않아요. 그런데 그 당시 그럼 요는 배불렀느냐? 아니에요. 굉장히 그 당시는 배고프게 작업을 했던 때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금을 거부했는데 요니 받지 않은 상금을 누가 탔다 해서 그 누구가 나쁘다는 것은 아니고요. 그냥 참고로 이 당시 그래서 1등상을 탄 작가가 여러분들 많이 알고 있는 자코메티예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작가들이 막 대거 등장하는 때인 거죠. 개나 줘버려 했던 이 작가가 보통은 상금 받고 고맙습니다 하고 사회운동하고 할 텐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곧 이 사람은 그냥 행동과 얘기가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매력적이죠. 생김도 매력적이에요. 잘생겼어요. 그죠? 모델 같아요. 모델 같은데 이 사진을 보여주는 이유는 조금 이따 말할게요. 너무너무 잘생긴 화가예요. 좋아. 그 작품은 어떤데? 덴마크에 욘 뮤지엄이 있어요. 뮤지엄에 그림들이 걸린 모습들이에요. 층고를 잠깐 봐주세요. 층고 대비 그림의 높이 너무나 좋고요. 전시 방식 좋아요. 자, 한국에서 오전시실에서 욘을 전시해야 된대요. 어머, 이거 욘 아까 그 사이즈의 그림 똑같은 거예요. 요 사이즈 그대로 들고 온 거예요. 요 그림들. 이만큼 공간 더 남아있어요. 이만큼 요게 바로 욘 그림 사이즈예요. 전시를 보여줄 때는 적절한 크기라는 것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오전시실은 우리 서울관에서 가장 큰 전시실이에요. 층고와 크기가 단일 면적으로. 여기서 이 작은 작품들을 붙인대요. 일단은 작품이 좋고 아니고를 떠나서 굉장히 비어있는 스페이스가 크다고 할 때는요. 그냥 감성이 다가가기도 전에 이미 와 공허하다 그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다가 이러한 작품들이 많이 오는데 전시를 보여주는 섹션이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었어요. 기획자분이 크게는 3파트, 그 안에서 다시 4파트 이렇게 나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공간에서 작은 크기의 단위의 주제들로 나눈다? 쉽게는 공간을 나누면 돼요. 쉽게는. 근데 저는 공간을 연구하는 사람이고 공간을 전공한 사람이다 보니까 공간이 갖고 있는 고유한 에너지와 생김을 가리고 싶지가 않아요. 예를 들면은 왜 메이크업 아티스트들 중에 보면요. 예쁘게 하기 위해서 막 눈도 막 이만하게 그리고 그게 아니라 이 사람 생김을 보니까 이 사람은 이 길고 외꺼풀의 눈이 너무 매력적이야. 근데 이 친구는 자기가 그 외꺼풀이 너무 싫어. 그래서 나도 눈도 쌍꺼풀 좀 있게 꾸시고요. 막 이렇게 했었더니 아니 당신은 이 길고 시원한 눈이 너무 매력적이야 해서 더 동양적인 마스크로 이걸 쫙 메이크업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공간을 다루는 저도 공간이 갖고 있는 이미 그의 생김 자체를 막 재단해서 작은 작품이니까 작은 방을 만들어주면 되지 하고 방방방방 해주면 너무 쉬워요. 그러나 이렇게 시원한 공간을 보여줄 데가 어디가 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작품과 공간의 이미지를 같이 연구하면서 풀어가자라고 하는 거죠. 옆은 인면이라서 보지 마시고요. 여기만 보세요. 평면이에요. 입구로 들어가요. 그러면 하나, 둘, 셋. 실험적 매체, 그다음에 그 사회운동가로서의 예술가, 그리고 아카이브실 이렇게 있어요. 3개 파트로 나뉘어 있으나 벽으로 구획되진 않았어요. 패브릭을 통해서 구획을 한다는 거죠. 패브릭을 통해서 구획한다는 것은 전시실의 크기를 다 시스루해서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심리적으로는 구획이 되어 있어서 지금 내가 이 섹션에서 무엇을 봐야 되는지는 집중도를 형성한다라는 거예요. 1이라고 하는 섹션 안에서도 4개의 주제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X 하나, 둘, 셋, 넷. 우리가 땅 따먹기나 이런 거 할 때 보면은 바닥에다 뭐 그림도 그리잖아요. 피구 같은 거 해보셨어요? 요즘 친구들 피구 하는지 잘 몰라서 물어봤어요. 피구 하다 보면은 왜 상대편, 내 편, 뭐 그 금을 바닥선으로 그려요. 그럼 심리적으로 넘어가면 죽는 거, 바깥으로 나가면 안 되는 거, 그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처럼 지시선으로 전시의 영역을 표시한 거예요. 그리고 삼각 기둥이 있죠. 그리고 이 부분은 영상룸인데 블랙 영상룸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이 왔었어요. 근데 저는 워낙에 이제 전시를 보러 다니면서 블랙 영상룸에는 오래 앉아있지 않아요. 이상하게 그게 좀 답답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룸이 있어. 그럼 이렇게 들여다봐요. 아, 영상실이야. 이거 나와. 영상을 잘 본지 몰라요. 그러고 있었는데 영상룸을 만들어 달래요. 나와 같은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하계사한테 이 영상이 작가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는 영상인가요? 그랬더니 이거 보면 야스건이 누군지 알죠? 이러는 거예요. 그럼 꼭 보여줘야 되겠네. 나처럼 스킵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되겠네. 라고 해서 영상실 자체를 반투과적 요소로 만들었어요. 갑갑하거나 밀실이 되어버리면 안 되게끔 한다라는 거죠. 대한적언어 야스건 보러 들어갈게요. 들어갔더니 7m의 패브릭 커튼으로 심리적으로 섹션을 나누고 있어요. 바닥에 지시선이 이쪽에는 타피스트리, 이쪽에는 판화, 이쪽에는 세라믹 하면서 주제 영역들을 좀 나누고 있다라는 거죠. 1번 섹션이고요. 커튼 너머로 가면 2번 섹션이 펼쳐지는 거예요. 연극적 무대는 내가 앉아있고 무대가 전환이 돼요. 장막이 열렸다 닫혔다 하면서 무대가 전환되지만요. 전시실은 장막을 거치고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나라고 하는 사람의 보행성을 통해서 장막을 거두고 바꾸는 거예요. 움직임으로 해서 막이 바뀐다는 거예요. 이 막의 시작은 그 다음 영역에서 시작이 되는 거고요. 이 막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저 멀리 영상실이 보여져요. 영상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계속 개입을 하는 거예요. 전시실에. 사운드도요. 컨트롤이 필요할 때는 지향성을 쓰거나 헤드셋을 쓰기도 해요. 그런데 이 보이스 자체가 전시실에 퍼짐으로 해서 전시를 이해하는데 더 많은 영향을 미치겠다 했을 때는요. 이 소리를 그냥 다 송출시키는 거죠. 그렇게 이제 보여지고 있는 거고요. 2번 섹션은 요니 사회운동가로서 예술가로서 얼마나 다양한 활동을 했는지를 보여주는 섹션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삼각기둥을 세웠어요. 전시실은 단순하게 생겼는데 보여줘야 되는 면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 보여줘야 되는 섹션이. 근데 벽이라고 하는 요소는요. 앞과 뒤밖에 없어요. 그러나 삼각기둥은요. 3면이 적어도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어딘가에서도 한 면, 두 면, 다음 것들 3면 이상을 만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채로운 요네 모습, 활동을 보여주기에는 삼각기둥이라는 요소가 적절했다는 거죠. 벽을 세웠으면 6개 면을 보여주려면 3개의 벽을 세웠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삼각기둥은 3개 면을 갖고 있기에는 2개만 세워도 된다는 거죠. 그럼 사이사이에 수정주의 그림도 그렸고 포스터를 그려서 사회활동도 했고 추상미술도 했구나 여러 가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영상실은 이렇게 띄어있는 메쉬룸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되는 부분인 거고요. 개방감이 좋기 때문에 누구나 들어가서 영상을 오랫동안 보는데 무리가 없다라는 거죠. 영상을 보고 작은 문을 통해서 나오는데 큰 방이 하나가 있어요. 방에 들어가니까 막 벽이 뜯겨있는 흔적이 있어요. 뜯겨있는 흔적은 제가 임의적으로 연출한 것은 아니고요. 요 전시 전에 최정화 작가의 연출된 인스톨레이션의 어떤 작품이 있었어요. 작품을 막 뜯다 보니까 벽에 흔적이 이렇게 막 상처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벽을 다시 깔끔하게 화이트로 마감을 하려는데 이 모습 자체가 그냥 야스고 윤이더라고요. 미술관이라고 하는 곳은 화이트 큐브라고 하는 환경은요. 굉장히 제도적 공간이에요. 그래서 제도적 공간에 요는 제도를 거부했던 사람인데 거기에 들어온다는 것이 참 좀 그렇지? 했는데 이 막 뜯겨지고 상처많은 이 공간은 그야말로 아방가르드한 그 자체더라고요. 그래서 요네 작품을 이제 걸은 거죠. 사람들은 그러죠. 용주 선생님이 이렇게 걸면은 우리 욕먹어요. 얘기해요. 근데 이것이 그냥 요니였어요. 그런데 여기 조그맣게 보여진 요 그림, 바로 요네 첫 번째 부인 초상화예요.
그냥 이건 우스갯소리로 드리는 말씀이에요. 요는 굉장히 많은 활동을 했고 좋은 예술가였어요. 그러나 영혼이 너무 자유로워서 와이프가 좀 많아요. 자식들도 많고요. 실제로 누가 그 얘기를 영상에서 말했었어요. 아침에 작업실에 간다고 나갔는데 돌아오질 않아. 2, 3년이 돼도 돌아오질 않아. 그러고 보니까 죽었나? 어디서 무슨 사고를 당했나? 하고 막 그러고 있을 때쯤 다른 마을에서 새로운 살림을 꾸리고 자녀도 있다는 얘기를 듣는 거죠. 그런 게 여러 번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들과는 요네 작품도 별로 그렇게 탐탁하지 않고요. 모두가 아버지를 모릅니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해요. 굉장히 좀 특이하죠. 아까 그 잘생긴 만큼 참 와이프도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강지처의 초상만큼은 높이 걸어주자 해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높이 걸은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배열할 때 이것만큼 좀 더 높이자 해가지고 일부러 이거는 많이 높였던 거죠. 해서 요네 전시를 마무리 지었고요. 광장미술과사회는 1900에서 2019년 100년 정도를 다루고 있어요. 광장은 물과 같아서 커다란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그 배를 뒤집어 침몰시키기도 한다. 울분과 애도, 축제의 환희가 공존하는 공간. 광장은 공동체의 의미와 역할을 끊임없이 재정의하는 거울과 같은 공간이다 라고 해서 광장이라고 하는 단어를 전시의 모티브로 쓰게 되었어요. 광장이라는 단어 속에는 우리 역사를 다 담아낼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1900년대에서 50년대까지 일제시대에서부터 계몽운동,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것들을 막 구축해 가던 그 시기는 현재 덕수궁에서 광장 일부로 보여지고 있고요. 50년대에서 1919년 민주항쟁을 거쳐서 촛불 집회에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이슈들이 담아있는 광장은 현재 과천관에서 보여지고 있고요. 동시대 그리고 그 미래, 나와 타자와의 관계를 생각해보는 광장은 현재 서울관에서 보여지고 있어요. 이건 아주 그 다음에 빨리 지나갈게요. 더 스퀘어라고 하는 캘리그라피를 모티브로 사용하고 있어요. 서명을 한다라는 거에서 사인하는 게 왜 중요한지, 그냥 타이핑 치는 거는 누구나 쓸 수 있는 글자예요. 이거를 영희가 쳤는지 철수가 쳤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서명, 내 필체가 들어있는 그 글씨는요, 걔가 썼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직접적 참여의식을 상징하기도 해서 이번에 그 디자인 모티브가 캘리그라프, 손글씨와 같은 모습으로 된 거죠. 기본적인 정보와 영어 그리고 정보 체계에 대해서는 그대로 가져가고요. 덕수궁의 광장, 그리고 과천관의 광장, 서울관의 광장의 타입어가 다 달라요. 그 시대와 이야기를 함께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과천관의 광장은 굉장히 굵은 게 대자보와 피켓을 상징하기도 해요. 덕수궁의 광장은 서화를 많이 하고 사군자를 대표적으로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붓글씨체를 많이 가져가고 있고요. 서울관의 광장은 타자와 나와라고 하는 그 관계성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서 서체를 조금 더 샤프하게 만드는 거죠. 포스터, 인비테이션, 요 글씨는 저희 관장님이 쓰셨어요. 그리고 카드가 이렇게 나왔고 티켓, 모습 다 다르죠. 브로셔도 이렇게 나와 있고요. 여러분들하고 제가 나눈 이야기가 화이트 큐브라고 하는 동시대의 방식은 여전히 유효해요. 그 방식이 이제 없어져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유효하지만 유일하지 않다라는 거죠. 탈맥락화를 시키는 주변의 요소를 지워나가는 탈맥락화 방식의 화이트 큐브가 재맥락화, 몰입도의 상승이라고 하는 방식들을 통해서 이미 익숙한 컨텐츠라고 할지라도 새로움으로 다가서게끔 만든다라는 거.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현대미술에서 디자인이 왜 필요해? 라는 것에서부터 국제적인 인정들을 받으면서 현재 현대미술이 이렇게도 발전할 수 있다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방식이 언제나 옳다라는 것보다는요, 항상 시도는 아름답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저 산을 그냥 산으로 두고 보았으면 그냥 산이었을 테지만요, 밑에 투사되는 수반과 옆에 벽이 있기 때문에 산에 대해서 더 집중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전시 디자인은 감상의 경험을 만드는 일이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마치고요.